예,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지방직 행정학 개론 해설 강의할게요. 거기 제가 써왔는데 다운로드 표시 돼 있죠. 지방직 문제 20문제 돼 있고요. 두 문제는 그 교육청에서는 지방행정을 빼고 하기 때문에 새로 두 문제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2문제를 함께 합시다. 문제 1번 봅시다. 너무 쉬웠고요, 지금.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합리성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죠? 순기능 아니면 뭐죠? 이성의 사유일 거예요.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택했다는 뜻은 뭘 말할까? 1번일까 2번일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순기능 입장의 합리성을 말하는 그 입장인 것 같고, 굳이어 말하자면 또 누굴까? 이 얘기는 디징이죠. 디징이 말하는 아마도 기술적 합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술적 합리성. 두 번째,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깨 끝이죠. 인풋분의 아웃풋은 뭐예요? 능률이고, 효과성은 뭐죠? 목표의 달성도를 말하는 거니까 앞뒷말을 엎어야 될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민주에는 대외 민주와 뭐가 있다? 대내 민주가 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수평형평은 뭐죠? 그냥 말 안 할게요.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거고, 수형평은 뭐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거정문 문제였고요. 대표 근래제인데, 이 대표 근래제는 뭐냐면 딱 이거죠. 거기 써있는데 1번 문제가 그거예요. 1번 지문이. 소국 대표가 뭐를? 바로 적극 대표화 될 거라고 뭐하고 있죠? 바로 전제하고 있죠. 됐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추진단을 상징적으로 뭐한다? 대표한다는 얘기고, 얘는 자신의 추진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뭐한다? 반영한다는 의미죠. 이걸 확보하면 이게 될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대표자 자체가. 그런데 이것 좀만 더 봅시다. 얘는 지금 논란이 전혀 없다면 얘는 논란이 좀 있는 개념이에요. 자신의 추진단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또. 왜? 공익을 위해 되니까. 하지만 아무튼 대표자 개념은 뭐라고요? 이걸 확보하면 이걸 확보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1번 보실게요. 소국 대표가 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맞고요. 역관주의 패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돼요. 실적주의 패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사람을 뽑으면 사실 뭐라고 해요? 가진 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걸 쓰면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역차별 문제의 위험이 생겨요. 따라서 앞쪽 지문과 뒤쪽 지문이 모두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3번, 소국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이게 소국 대표예요. 단지 상징 대표만 하는 거고, 어떤 이익을 적극 반영한다면 그건 적 대표일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과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로제겠죠. 정답 2번이죠. 3번,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전통 델파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흔히 말하는 델파이 기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정책 델파이 기법이 있어요. 이 델파이 기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얘는 오히려 양극적 통계치를 통해서 좀 극단적 의견들을 유발시켜줘요. 그래서 뭐예요? 의견의 일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를 유도하는 개념이 그게 전 델파이예요. 이거 내가 말로도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시면 전통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도하지 않는 건 뭐냐면 바로 전통 델파이예요. 봅시다. 이 지문 보니까 델파이는 뭐냐면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고, 얘는 전문가 더하기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문 보니까 아마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주어 바꿔치기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델파이? 바로 정책 델파일 거예요, 이거는요. 정답은 1번일 겁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만종모형이 이상규범모형, 현실모형. 현실모형이죠. 그 완전 합리를 가정하는 합리모형은 뭐죠? 이상규범모형이에요. 현실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 만종모형이란 말은 좋은 말 같고 제한합리란 말도 좋은 말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고도로 직관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결정은 최고 관리자가 주도한다.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직관화되어 있다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결정을 주도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불확성 극복 방법이 나오는데 극복 방법 중에서 내 책에 소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적극 방법이 4가지가 있고요. 소흡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총 6가지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극 방법 쪽을 물어본 지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1번이 뭐죠? 적극이고요. 2번도 적극이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는 합성과 타협을 강조했을 거예요. 이게 적극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지연이나 회피는 뭐라고요? 소극적 방법일 거예요. 그 해설 보실래요? 해설? 적극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기 1번, 2번, 3번, 4번 나옵니까? 그래서 거기 흥정, 협상, 협상 타협, 또 모형 이론 개발 이게 지문에 안 나와 있고요. 정보의 획득 이거 나와 있죠 지금 지문에. 그 다음 4번째 실험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러면 해당 없는 거 뭐죠? 지연과 회피는 뭐라고 이거는? 소극적 방법이다. 뭐 이런 질문 같아요. 뭐 책에 소개되지 않은 건데 소극적 방법이 1, 2, 3, 4, 5, 6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적방만 알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몰란다 하더라도 지연과 회피란 말이 왠지 적극의 소극이에요. 속의 느낌을 물씬 줍니다. 됐죠?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5번 보실게요.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은 뭐 하는 거죠? 지방행정 문제인데 이겁니다. 예,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있겠죠. 이게 현재 어떻죠? 행정권역은 요만하고 생활권이 넓어지고 있죠. 생활권역이. 왜? 교통 발달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 불일치를 뭐 하겠다고요? 예, 일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권역을 넓혀주면 이렇게 넓혀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봅시게요. 더 옳지 않은 것.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맞죠? 얘와 얘가 불일치가 되니까 행정권을 넓힌다는 게 뭘까? 광역이죠. 영역을 넓혀 행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넓은 지역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좋고요. 너무 쉬워요. 3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왜 넓어지니까. 작으면 규모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커지면 뭐라고요? 규모경제가 생기는 거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제공하였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근데 이게 지방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뭐 이 문제를 빼고 다른 문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로 갈게요. 이 페이지 맨 마지막 보실게요. 지방교육청 2문제 나와 있죠? 맨 끝에 5번 문제 이걸 바꿨더라고요. 그죠? 지방교육청 문제에서는 지급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계급제는 뭐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지급제는 뭐예요? 직무에 따라서죠. 됐습니까? 하나는 사람이고 직무고. 우리나라는 계급제, 미국은 뭐라고요? 지급제죠. 옳지 않은 건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여 체계화된 제도를 말한다. 뭐 확실하고요.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된다. 확실하죠. 그래서 지급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곤란도에 따라서 철저히 분류하는 거죠. 3번 직무 분석이란 아시죠? 분석이 뭐예요? 분석이 이거죠. 이게 직무 분석이고요. 분석은 종분류, 횡분류. 바로 종적인 분류예요. 이 분류를 통해서 나온 게 뭐죠? 그게 이걸 거예요. 직유, 직열, 또 뭐죠? 직군일 거예요. 이건 뭐죠? 직무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죠. 이 분석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직무의 뭐다? 종류고. 두 번째 뭐 하죠? 위부터 아래를 나눠나가죠.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직무 뭐라고 하죠? 직무 평가란 말하죠. 평가는 무슨 분류라고요? 횡적 분류죠. 이에 따라서 뭐 나왔을까? 바로 등급과 뭐 나왔다고? 직급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건 바로 직위였던 겁니다. 다시 이 평가는 뭐죠? 종류가 아니라 직무의 뭐죠? 직무의 난이도, 맞을게요?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어려운 업무와 중간 업무와 쉬운 업무를 나눈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상대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이건 분석이에요, 평가예요? 이건 직무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뭐 죽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정원관리 개선에 도움을 준다. 100% 맞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지금까지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이렇게 쉬운 게 있을까 싶어요. 6번 봅시다. 우리 뭐 기본반 과정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6번. 옴부즈만 옳지 않은 것 볼게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흔히 호민관, 감찰관이나 말하는 거. 수련에서 19세기 채택되었던 거 맞고요. 옴부즈만을 임명한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의합니다. 됐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의 옴부즈만이죠.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수석이다. 이게 헌법기관도 아니거니와 이게 뭐라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죠. 법인성 기관이거니와 결정적으로 뭐예요? 대통령 수석이에요? 아니면 총리 수석이에요? 이게 총리 수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곧바로 4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죠? 이렇게 나왔죠. 뭐 행정학부 뭐 너무 쉽죠. 7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통합 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봅시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됐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근데 기금 중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포함 안 되는 기금이 있긴 해요. 뭐가 있을까? 10개의 금성 기금과 왜곡한 평형 기금은 제외입니다. 쓰세요, 가로 열고. 기금이 물론 포함은 되는데 모든 기금 포함이 안 돼요. 뭐가 포함 안 된다고요? 10개의 뭐가 포함 안 된다고요? 바로 금융성 기금과 뭐는 포함 안 된다고요? 아셔야지만 하는데 왜곡한 평형 기금은 포함이다, 포함이 아니다. 얘들은 포함이 아니에요. 이건 포함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뭐라고요?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아니죠. 포함이 아니죠. 나머지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통합 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 포함됩니다. 지자체가 포함 안 된다고요? 지방지정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방지정도. 됐습니다. 틀렸고요. 3번.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보 지출 규모이며 내부를 포함한다고요? 아,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합재정에 보시면 뭐 나오냐면 내부 거래와 또 뭐라고요? 보존거래. 이 보존거래란 말이 내부 거래예요. 이를 제외시킨 뭐라고 할까? 총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제외했다는 얘기는 바로 순계 개념을 따진 거예요. 이게 통합재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부 거래, 보존 거래를 제외한 무슨 개념이다? 바로 순계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아실 거라 믿고요. 여러분 한 책 참 찾아보세요. 책. 너무 놓고 있지 말고 책 한번 찾아보실래요? 통합재정 파트. 거기 해설돼 있어요. 해설에 있는 내용을 내가 따온 거예요. 그냥 책에서. 책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통합재정 몇 페이지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통합재정? 어디죠? 제명정인데요. 제명정. 한번 찾아보세요. 제명정. 수업 듣던 사람들. 수업 안 들은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제명정. 통합재정 나오는데. 안 쳐도 되는데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워낙 안 하니까. 됐죠? 공부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거의 찾은 것 같은데 몇 페이지예요? 찾은 사람들?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통합재정 전혀 못 찾네요. 못 찾으면 할 수 없고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해설로 따온 거예요. 내가. 봅시다. 그래서 됐어요. 그만 찾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오픈북을 해도 오픈다고요. 오픈북을 해도. 내가 그래서 항상 뭐가 좋아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그리고 뭐예요? 목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차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소지시켜도 여러분들 못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진짜 찾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예? 515페이지래요. 515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거기 5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 나와 있어요. 그림 나와 있어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림 있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나와요. 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거기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맨 밑에 장현수씨라고 나와요. 장현수씨라고 나와요. 거기 보시면 모든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를 제외한 무슨 개념이다? 총계 개념이다. 순계 개념이다. 순계 개념이라 나옵니까? 그게 그 지문이에요. 그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오세요. 3번 내부를 포함하지 않아요. 보존 거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입과 세출을 총계로 파악한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완벽한 뭐예요? 이걸 제외하기 때문에 순계 개념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거 사실 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학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해설이 필요합니까, 이거를. 됐습니다. 그런 점이죠. 그 다음 봅시다. 8번이요. 이제 오세요, 8번. 됐고. 로이가 제시한 구성론책. 그냥 완기합시다. 구성 뭐예요? 선거구 조정, 또 뭐예요? 정부기관 신설, 폐지, 또 공무원 보수, 공무원 연금. 됐습니까? 찍으세요. 몇 번? 국유지 불안은 뭘까? 불화가 주는 거예요. 뭘까? 분배입니다. 이건 분배입니다. 거짓말 문제였고. 9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이거 한번 너무 쉬운데,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한 다음에 뭐 할까? 예산 편성, 그 다음 뭐예요? 심의죠. 심의하고 뭐 할까? 집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산하겠죠.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뭐예요? 결산입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졌죠? 하나 엎어야 되겠죠? 편성 다음에 집행이 나오면 안 되죠?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니까. 두 번째, 예산 집행의 신축을 위해서는 예비와 총액 계산 예산 제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신축입니다. 집행하면 항상 통제인지 신축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신축에 이게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전략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란 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이 좀 달라요. 그렇죠? 봅시다. 수입 증대나 지출 전략의 경우 이 기여한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 바로 예산 무슨 제도? 성과금 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를 관할하는 국가재정법은 지출 전략의 경우에는 전략의 경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방정법은 뭐냐면 이건 당연하고 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수입 증대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법은 지출 전략과 수입 증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지방정법이고 이런 경우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국가정법이에요. 중앙정부고 지방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전략된 예산 일부를, 그죠? 전략된 예산을 성과급 지급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였어 거기? 다른 사업 사용할 수 없다고요? 에이, 사용할 수 있다니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틀린 지문이고요. 네 번째,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재부의 사업별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총액 한도를 지정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각 중앙부처가 뭐라고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잘못됐잖아요. 중앙부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재부가 총액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끝이에요. 이걸 총괄 예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정답은 옳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2번. 나머지 틀렸습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 요걸 냈네. 좀 짜증나게. 2010년 이후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죠, 이게? 이게 문재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문재인 정권 1차 개혁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바뀐 게 1, 2, 3번이고 4번은 뭘까요? 문재인 정권 정부주부 개정 2차 개혁이에요.
그래서 2차 개혁은 2018년에 있었어요. 2018년에. 작년이었죠. 1, 2, 3번은 뭐라고요?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7년으로 봐야 되겠고, 4번은 뭐라고요? 2018년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거 알죠, 여러분들? 중소기업청에서 뭐가 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거고, 청이 부로 된 거고. 행안부 산하에 소방청 신설된 거 아시죠? 됐고. 국가보훈처가 뭐예요? 청왕급에서 뭘로? 정왕급이 되었고. 이거 기억났어요?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처가 되면서 그 처장님이 뭐였죠? 정왕급, 차관급?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죠. 보훈처장님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간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뭘로 갔을까? 환경부로 갔어요. 왜? 물 관리의 일원화 때문에. 근데 아쉬워요. 내 책에, 이게 책에 수자원공사 관할이 국토교통부로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그때 미처 수정을 못 했어요. 근데 어차피 걱정 안 해요. 기억 못 했을 거예요. 내 책에 수정 못 한 게 있는데 그걸 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현재 수질 관리와 수자원 보존 이용 개발을 모두 누가 한다고요? 환경부가 합니다. 물 관리 일원화 됐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주인시장 공개에 뭘로 갔다고요?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환경부 산하로.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합시다. 책 찾아보실래요? 책 찾아보세요. 이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장 공격과 주인시장 공격, 이건 찾아보세요. 근데 2차 개혁할 때, 그때 미처 내가 이걸 수정 못 했어요, 그때 2차 개혁할 때.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주인시장 공기업이야. 주인시장 공기업, 시장 공기업, 주인시장 공기업. 찾았네, 거의 찾았네요. 몇 페이지예요? 49P 보이세요? 찾았어요? 49P에 수자원공사 나와요. 그 국토교통부로 나와 있어, 지금 거기. 그리고 환경부로 고치라고, 환경부로.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 걸 뭘로 고치라고요? 환경부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 관리가 뭐가 됐다고, 여기? 일어나졌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 보이세요, 거기? 한국수자원공사? 없어요? 주인시장 공기업이 있을 텐데? 국토교통부예요, 아니면 환경부예요? 환경부 빼세요, 이게. 이렇게 물 관리에 뭐라고 있다고요? 일어나. 현재 뭐 하고 있다고요? 물 관리를 뭐 했다? 일어나 했다고요. 일어나 하면서 뭘로 갔다고요? 이게 환경부로 이관되었어요. 뭐가? 수자원 공사까지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아직도 국가 하천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마 풀어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답은 4번이었죠. 11번 봅시다. 인사 문제 나오는데 직업공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아시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남녀를 공직에 배치해서 평생을 근무하게 하는 제도죠. 봅시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고요. 폐쇄 임용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폐쇄 임용이 되고 직업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집단은 보수화됩니다. 틀렸고 예방 아니고 전문가 양성 아니에요. 일반가 양성이에요. 앞쪽만 맞고 두 개 다 틀렸어요, 지금. 엄청 보수화되고 일반가가 만들어지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안정성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순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네 번째, 안 잘리니까 승진 적체가 되고 직원들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잘리면 승진이 계속 밀리니까 화가침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잘리니까 또 뭐가 될까? 일체감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장점,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2번 준호 문제죠. 신행정론이네요.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론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발전론은 뭐였죠? 후진국의 격동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신행정론은 뭐였죠? 선진국 격동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맥락은 비슷했죠. 신행정학은 정행 메론론? 이론론이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정답 몇 번? 2번이에요. 물론 독자 이론의 발전을 육화적하였다. 그래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건 맞아요. 뒤쪽쯤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행 메론론? 이론론입니다.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고 처방력을 했기 때문에 아트 사이언스, 아트일 거고, 와일드가 주장한 미노브록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네, 좋아요. 미노브록입니다. 미노브록이 어디 학일까? 쓰실 거다. 미노브록.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예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 대학 이름도 써놓으세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라고 쓰세요. 여기서 바로 시행정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라큐스. 됐고. 13번. 변형 리더십입니다. 변형 리더십. 아실 거예요. 변형 리더십은 아실 것 같은데, 이른바 거래 리더십에 대해서 이 변형 리더십에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봅시다. 옳지 않은 것.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의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하직원이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상급자는 아까 얼핏 얘기한 건데 예외적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일선적 업무를 맡기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됐죠? 아마 이거는 거래 리더십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거. 됐죠? 이런 거 물어볼까? 아마 개별적 배려를 해주는 리더십일 거예요. 세 번째, 또 지적인 자극을 중시한다. 이런 거 물어볼까? 쓰세요. 촉매 리더십이라고 해요. 촉매 리더십. 촉매 리더십은 또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수준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볼까요, 이게. 또 일종의 카리스마 리더십도 될 수 있겠고, 뭔가 난관을 극복하게 만드는 리더십일 수도 있겠고. 됐습니다. 내 뒤에 써놨죠, 거기다. 변형 리더십 써있죠. 그래서 거래 리더십과 비교해본다면 변형 리더십은 뭐라고요? 하급자의 리더십이에요? 아니면 초급자의 리더십이에요? 초급자의 리더십이에요. 1번 같은 방식 같은 건 없어요, 아예.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4번. 옳지 않은 거. 린드블럼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린드블럼은 어차피 안 되는 거를, 합리 모형은 자꾸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현실적으로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합리 모형처럼 인간이 완전합니까? 모든 데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걸 왜 시키냐 이거예요. 됐고. 두 번째,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직력이라는 기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그 인직력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인간 진짜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한적 합리적 가정이죠. 그래요. 이 말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 보세요. 합리와 점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종 모형을 주장한 사람이 엣존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합리와 점증을 결합한 사람이 누구죠? 엣존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최종 모형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두러입니다, 두러.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스타인브루너. 누구지 몰라요, 그죠? 상관없어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게 그 유명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뭐냐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마치 저 뒤에 있는 뭐처럼? 에어컨처럼. 그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통상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볼 거예요. 이건 근데 기본문에서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됐죠. 정답은 3번일 거예요. 15번. 주민참여 신제도. 기본문에서 지금 진도 안 나간 거죠. 이건 안 할 거죠. 바깥에서 할 겁니다.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맞아요. 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요.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몇 세 이상의 외국인도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다 몇 세죠? 다 19세예요. 18세 없어요, 지금. 지금 간혹 18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뭐예요? 아직 19세입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됩니다. 해설 보세요. 자치법 내용입니다. 몇 세 이상? 19세 이상입니다. 너무 아실 것 같고요. 16번.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죠, 아까. 분석 단위를 하위 시스템으로 본다. 신념 체계, 학습 등의 요인이 변동 영향을 준다. 이게 뭐겠어요?
사바티에 뭐라고요? 지지연한 모형이에요. 아까 봤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신념 체계는 쉽게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면 아주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얘와 좀 달리 홀은 뭐라고 말했을까? 변화가 점진 변화다, 급진 변화다. 급진 변화 말하는 사람은 홀이고, 그게 뭐예요? 4번이 홀이에요. 4번이 홀 얘기고, 3번이 뭐라고 그게? 사바티의 지지연한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지지연한 모형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본 게 뭐냐면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다. 거의 100%입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됐죠? 그리고 17번 볼게요. 17번. 이거 아까 했던 거, 우리 기본반에서 했던 거, 옳지 않은 거.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진과 준 중에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이 무슨 실험이에요? 진실험이에요. 뭐 이상하잖아요. 진실험에서 내적 타당도가 저 안 나온다고 돼 있잖아 지금. 말도 안 돼요. 진실험보다는 준실험에서 내적 타당도가 안 나온다고 말했어야 돼요. 정답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에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무슨 소리예요? X와 Y 사이에 뭐예요? 인과 적합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죠. JS 미리 말했죠.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실 텐데, 첫 번째. 얘는 얘보다 뭐예요? 앞에 있어야 되죠. 뭐예요? 시간적 뭐라고요? 선행성이죠. 두 번째 뭐예요? 연관성이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변성이죠. 다른 말 뭐예요? 했는데 상시 무슨 성? 연결성이죠. 그렇죠. 얘가 벌어지면 항상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연관성, 상시 연결성, 공변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허위 변수를 뭐 한다고요? 허위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고요. 허위 변수가 뭘까? 원래 관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를 제거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허위 변수를 뭐 한다고요? 제거시켜주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이요. 허위 변수 때문에 무슨 오류가 생기죠? 1종 오류, 2종 오류. 공부하신 분들. 1종 오류가 벌어집니다. 허위 변수 때문에. 원래 관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3번.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깔끔합니다. 됐습니까? 나 좀 전에 뉴스 보고 왔는데 신문 봤더니 화가 치밀어 오더라고 막 보니까. 신문에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왜 나도 피고 있지만 흡연자들 왜 전자담배 많이 피죠. 전자담배. 그러니까 연초담배 이렇게 태워서 피는 거 말고 쪄서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와요. 연기 나오고 요즘 학생들 보니까 막 그 연기 많이 나온 거 있대 막 보니까 연기 막 분물이 엄청 많이 나와. 난 처음에 무슨 불을 때리는 줄 알았어. 학교 갔더니 애들 대학생들 막 액체로 피더라고요. 쭉 빠니까 뭐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 비교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왜 내가 피는 거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펴가지고 쭉 하니까 이걸 공간 안에서 연기를 내뿜은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자담배가. 또 그 액상담배는 뭐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냄새는 덜하지만 미세먼지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렸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아니 개소리 하더라고 완전히. 뭐냐면 이게 허위관계를 놓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우리 공기청정기 있죠? 미세먼지 많은 거 잡아요 걔가. 그거 측정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습기 틀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놓친 거예요? 공기에 액체 입자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청정기는 뭘로 인식한다고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기는 뭐로 인식한다고요? 그걸 미세먼지로 인식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허위 변수를 놓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연구입니까? 허위 변수를 완벽히 놓친 거예요. 일종으로 엄청 벌어진 겁니다. 원래 관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란 말입니다. 뭔 말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연기가 나타나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미세먼지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봤죠? 연기 많이 나오는 거 하고 내가 피는 담배하고 누가 더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나올까? 연기 많이 나오는 담배는 당연히 미세먼지가 많게 나와요. 그래서 또 자료 봤더니 뭐예요?
일반 담배에 비해서 뭐 100배가 나왔더라고요. 됐죠?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허위 변수를 놓친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그걸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됐습니다. 네 번째,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 중요하다. 아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뭐예요? 여러분, 동질하면 뭐죠? 동질하면? 진실험. 동질 안은 뭐예요? 준실험이죠. 그럼 이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걸 동질화 시켜야 돼요. 동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랜덤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 그게 뭘까? 무작위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정의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진실험 기법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틀린 거. 18번. 공무원 금평인데 뭐 줍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금평할 때는 이겁니다.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또 직무수행 태도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였냐면 쓰지 마세요. 근무 실적은 6이었고 직무수행 능력은 3이었고 직무수행 태도는 몇 거야? 2였습니까? 이 비중이었어요. 60%, 30%, 10%였는데 왜 쓰지 말라고 했냐면 모두 없앴고 지금 자율화시켰어요. 자율화시켰지만 실적과 수행 능력과 태도는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문이. 2번. 중요수권 기록법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한다? 이건 중요수권 기록법이 아니라 자기평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수권 기록법은 중요 사건들 또 예외적인 사건들을 뭐예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기법이에요. 틀렸고,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한 오류가 대비오차다. 네, 맞습니다. 앞사람과 뒷사람을 비교해서 벌어진 오차가 뭘까요? 그게 대비오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 왜 중간고사 기말고 채점할 때 보시면 먼저 채점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깎일까? 뒤에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가 깎일까? 뒤에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가 많이 깎여요. 왜? 앞쪽에 기준점이 잡혔기 때문에 뭐예요? 대비오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앞선 사람 채점과 뒤쪽 사람 채점이 뭐예요? 일반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대비오차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요. 됐죠? 정답은 3번 맞습니다. 4번. 성과 계약 평가는 몇 급 이상일까?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를 5급 이하는 뭐라고요? 금평을 쓰는 겁니다. 됐죠? 이건 또 하게 될 거고요. 19번. 예비 타당성, 흔히 예타라고 합니다.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아닙니다. 199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게요. DJ 때 도입되었어요. 이게. 예타가. 그래 몰랐다 합시다.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 아하. 기억나십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 500억 이상이고, 그리고 더하기 국고 지원이 얼마 이상일 때? 300억 이상일 때입니다. 이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고. 3번. 중앙연 기관장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한다. 말도 안 돼요. 예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 4번. 예타는 뭘 평가하죠?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하지만 예타는 뭐는 분석하지 못하죠? 기술 타당성 분석은 못하는 거죠. 기술 타당성 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타당성 조사에서 하는 거죠. 뭐 죽는 얘기죠. 여기까지 모두 맞췄어야 돼요. 사실. 단지 20번 문제만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해설 보세요. 너무 가득 써놨죠 내가 해설. 이건 어느 책도 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해설 보시면 내가 한국은행에서 출처 가져왔어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개념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 기재부 장관은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우리 책에도 있는 지문이에요. 국채를 발행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지방채 발행도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도 뭐예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거 틀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거죠.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해설 보세요, 해설. 국채는 뭐가 있다고요? 미축권 하는데 국고채권, 또 국고채라고 그래요. 가 있고,
재정증권이 있고 국민주택채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보상채권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국고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국고채권. 줄여서 그냥 뭐예요? 국고채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만 책에 없는 내용 같아요. 이건 아마도 문제 내시다가 내신 분이 야 너무 쉬워서 모두 만점 날 것 같으니까 뭐예요? 비틀어버린 거예요. 틀어달라는 강한 요구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정답 3번으로 보입니다.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예, 낮아요. 해설 다 나왔죠, 내가. 일본 몇 프로? 238%, 미국 105%, 우리는 뭐고요? 40%예요. 우리는 아직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일본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 일본은. 그리고 일본은 빚쟁이 국가예요. 그 일본은 망하면 돼야 안 돼요?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일본 망하면 큰일 나요. 일본 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요. 됐죠? 됐습니다. 일본은 그런 상당히 비중 나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 전쟁은 올 거다, 안 올 거다. 전쟁은 옵니다. 어차피 옵니다. 일본이 뭐예요? 이 정도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쟁은 합니다. 언젠가는. 됐습니까? 미국도 뭐예요? 전쟁합니다. 결국은. 예. 돈 없으면 뭐 한다고요? 전쟁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난 소망해요. 나 살아있을 때는 안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죽으면 다음부터 모르겠고요. 여러분 알아서 생활하시겠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좀 좋은 편이고 대전시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뭐예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야구장 짓는 것도 굉장히 뒤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예요? 이런 지방채 발행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입니다. 대전시가. 특히나 전 국가로 말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그런 장면입니다. 일본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그 다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은 풀었고 아까 15번 문제가 뭐였죠? 15번 문제가 그거 아까 주민참여 제도였거든요. 지방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게 아니라 여기 새로운 15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봤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NPM은 조직 내 관계고 뉴 가버넌스는 뭐예요? 조직 간 관계를 보고 NPM이 신자유주의라면 뉴 가버넌스는 뭐예요? 공투주의죠. 뭐가 우파죠? NPM이죠. 뭐가 좌파죠? 뉴 가버넌스죠. NPM은 경쟁이고 뉴 가버넌스는 협력이고 NPM 노조끼라면 뉴 가버넌스는 뭐예요? 방어적기다? 말도 안 돼요. NPM, 뉴 가버넌스 모두 정부 역할을 뭘로 본다고요? 바로 키잡이 정부로 보죠. 방어적기로 보죠. NPS는 봉사죠. NPM, 뉴 가버넌스, 방어적기. 그 다음 NPS는 봉사죠. 그러니까 뭐예요? 틀렸죠. 모두 뭘로 본다고요? 방어적기로 본다고 봤을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입니다. 22문제 중에 틀릴 지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20번 문제예요. 딱. 이거 빼놓고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변별력에서 실패했어, 사실. 난이도 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뭐 이 행적 갖고 뭐예요? 아마 당락이 갈린다 이거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사실 전환 점수 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만점 나와도 뭐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뭐 다른 과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점 나와도 아마 내가 이 행적만 봐서는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라면 그냥 종합반 2달 들어도 대충 한 85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었어요. 닦아볼 필요 없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에 21문제가 다 못 외웠다고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딱 한 문제 그것만 뭐예요? 새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또 계속 다음 주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예.